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예요. 얼마 전부터 취미 삼아 등산을 시작했는데 산에서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관계는 단순히 산을 좋아하는 친구 사이였어요.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려 산을 오르다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렇게 사소한 대화로 시작된 인연이 어느새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 제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죄책감에 한동안 그녀를 안 만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녀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감정을 감추기가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저는 지방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연봉은 대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30대 중반에 짧은 연애를 하던 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내는 외모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처음엔 저를 철저히 무시했었죠. 하지만 그 무시에 오히려 승부욕이 발동해서 끝까지 매달렸고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애 기간 중 피임에 실패해서 중절 수술을 고민하던 와중에 결혼을 결심했죠.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며 날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종종 폭력도 행사했죠. 누군가는 여자에게 맞는다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하겠지만 그게 몸의 아픔을 넘어서 자존감을 갉아먹더라고요. 아내가 화가 날 때마다 기분을 풀어주려고 외식을 하거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럼 잠깐은 괜찮아지지만 오래가진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부부 사이가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자리는 거의 없었죠. 제가 간곡히 부탁해야 겨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어느 날 그마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누라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외롭게 살아온 경험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술집이나 여자 문제가 얽힌 곳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를 오가며 무미건조하게 살던 중 어느 날 아내와 크게 다툰 뒤 답답한 마음에 집 뒤에 있는 작은 산을 올라갔어요. 찜통 같은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그날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등산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혼자 산에 오르며 느끼는 자유로움이 정말 좋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위해 산에 다닌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도피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산악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걸로 만족했죠. 산길을 오르내리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이 짝을 지어 다니지만 가끔씩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혼자라는 이유로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제 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활기차던 젊은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한참 숨을 몰아쉬며 땀에 흠뻑 젖은 채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때 그녀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으시면 이거 같이 드실래요? 그녀의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는 순간 제 귀에 너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혼자 왔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며 오이와 캔커피, 초콜릿까지 건네주는 그녀의 환한 미소는 내리쬐는 태양빛에 더 빛이 났어요. 작은 체구의 투명한 피부, 그리고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마저도 육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30대쯤으로 보였던 그녀는 40대 초반이라고 했고 산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같이 올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온다며 부끄럽게 웃는 모습이 참 밝고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그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내려오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낯설지 않게 느꼈는지 산친구를 하자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 또 함께 산에 가자고 약속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도 그녀의 환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항상 불만과 냉랭함만 가득한 아내와는 전혀 다른 그녀의 모습이 제 마음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흘렀어요.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마치 어린 시절 첫사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고 기대됐습니다.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등산복도 새로 장만했어요. 산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같은 단지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괜히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날 산 입구에서 마주한 그녀는 수줍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이 어쩐지 대학생처럼 풋풋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대학 시절 잠깐 연애를 했었지만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양가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요. 결혼 후에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결국 각방을 쓰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요즘은 대화조차 거의 없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결혼 생활 속에서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녀는 솔직히 말하길 남편과 싸우거나 다투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남편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으며 삶이 공허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조심스레 내비쳤죠.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그녀와 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그리고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제게는 새로운 활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제 삶에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었던 그날은 2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산에서 내려온 후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사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보니 누군가 우리를 알아볼까봐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도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그러자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산에서 조금 일찍 내려왔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약 30분 정도 떨어진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등산 후 땀에 젖은 그녀와 가까이 앉아 있으니 그녀의 은은한 채취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제 감정은 선을 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룸으로 된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랜만에 기분 좋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도 아니고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날은 특별했어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한편으로는 순간적인 두려움도 스쳤습니다. 혹시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와 비슷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마음이 통하는 친구 같았습니다. 그녀도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밝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다시 맥주잔을 들고 창가를 바라보던 중 그녀가 테이블 아래로 발을 뻗어 제 다리에 닿았는데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더군요. 그 미세한 접촉이 오히려 제 안에 묻어둔 본능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 옆자리로 다가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의 행동이었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더라면, 아니면 제 삶이 덜 외로웠더라면 그날의 선택은 달라졌을까요? 그날 밤 우리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더군요. 그녀를 가볍게 포옹했을 때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품에 안고 저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제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도 강렬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허리를 감싸주었고 매끄럽고 따뜻한 느낌이 저를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녀는 조금 긴장한 듯 숨을 깊게 들이더라고요. 그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저에게 다가왔고 모두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딥키스를 나누며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녀 위에 올라탄 후 거친 호흡을 하며 깊은 곳을 탐험했었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움직였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허리를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못할 뜨거운 밤을 보냈고 더 특별한 사이가 되었죠. 관계가 끝나고 저희 품에 안긴 그녀가 그러더군요. 당신은 낮에도 괜찮은 사람인데 밤에는 더 끝내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녀에게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 기쁘더군요. 그 후로 우리는 마치 부부처럼 연인처럼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을 핑계 삼아 등산복을 입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잠자리에서 꽤 능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녀도 그런 제 모습에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사랑에 실패한 후 저를 만나 처음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관계가 되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점점 더 커다란 의미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아이들과 외출하던 중이었어요. 한 식당에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상황은 너무도 어색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내가 너무 친근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더군요. 아내는 그녀를 저에게 내 대학 동창이야 라며 소개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녀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한 채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그 자리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머릿속을 정리하려 노력했지만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 아니고 무엇일까 싶었어요. 아내가 예전에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창을 만났다고 했던 말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우리는 연락을 끊었고 그녀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즐겁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없었다면 제가 더 힘든 시기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실제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아내와 쇼인도 부부처럼 지내는 게 맞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제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건 너무도 행복하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놓아주고 제 가족에게 다시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야 그녀에게도 덜 미안할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녀는 제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선물했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렸다. 미순아, 요즘 뭐하고 지내?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밝은 목소리로 물어왔다.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 꽤 되었는데 묻지마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뜬금없다 싶었지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얼른 그래 가보자 하고 대답해버렸다. 묻지마 여행이라는 건 날짜와 출발 장소만 정해져 있고 목적지는 알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여행이었다. 뭘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저 버스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동행도 따로 필요 없었다. 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짝이 정해진다고 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친구와 함께 정해진 장소로 나갔고 어느새 관광버스에 몸을 싣게 되었다. 버스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제법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느껴졌다. 특히 여자들의 눈빛은 날카롭기까지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들의 시선에 순간 움찔했지만 왠지 모를 설렘이 밀려왔다. 친구와 나란히 자리에 앉으면서 웃으며 참 별난 경험을 하게 되네라고 속삭였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묻지마 관광의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하루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제 말을 잘 따라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파트너를 정하겠습니다. 그는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 남자들 앞으로 다가갔다. 자신을 대표할 물건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핸드폰, 열쇠, 시계, 뭐든 좋습니다. 남자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물건을 봉투에 넣었고 사회자는 그 봉투를 들고 여자들 앞으로 이동했다. 이제 각자 하나씩 골라보세요. 여자들은 하나씩 물건을 뽑았고 이내 자신이 뽑은 물건을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건 누구의 것인가요? 남자들은 자신의 물건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여자의 옆자리로 이동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너가 정해졌습니다. 친구와 나는 이 독특한 방식의 웃음을 터뜨리며 참 기발하다며 속닥였다. 버스가 출발한 지 30여 분이 지났을 때 사회자가 외쳤다. 자, 이제 커튼을 쳐주세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긴장이 감돌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색하게 말을 붙이던 사람들도 이내 분위기에 녹아들어 웃고 떠들기 시작했다. 낯설던 묻지마 여행은 어느새 다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이 낯선 여행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함에 가슴이 뛰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생, 올해로 56살이 된 돌싱입니다. 재작년에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요즘 중년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묻지마 관광에 푹 빠져 있답니다. 묻지마 관광을 가리켜 중년들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다들 아실 겁니다. 등산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합법적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 그런 별명이 붙었겠죠. 저는 작년 이맘때 처음 묻지마 여행을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막연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그 계기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다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중에 한 친구가 묻지마 관광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는 자주 간다면서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친구도 서너 번 다녀왔다며 슬쩍 한마디 얹었어요. 말이 관광이지. 여행 내내 소개팅하는 기분이야. 진짜 재밌어. 이런 말들을 들으니 더 궁금해졌죠. 우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고 삶에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특히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게다가 50대 중반이 되니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고 자연스럽게 묻지마 여행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관심만 많았지 당시 하던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작년 말에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죠. 한동안 몸이 편해지니 그만큼 잡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묻지마 여행을 가기로 큰 결심을 했어요. 주말 아침이 되었어요. 8시 30분쯤 동네 홈플러스 앞 대로변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향해 친구와 함께 나갔어요. 그곳엔 묻지마 여행 버스가 여러 대 대기 중이었어요. 미리 예약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돈만 내면 인원이 부족한 버스에 탈 수 있다더라고요. 미순아 빨리 와. 벌써 자리 다 찼겠다.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어휴, 나 왜 이렇게 긴장되냐? 하고 물었더니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긴장이야. 그냥 오늘 하루는 모든 걸 내려놓고 놀다 오자고. 그렇게 버스 앞으로 다가갔는데 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나이는 4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고 인상은 꽤 서글서글했어요. 안녕하세요. 경희 씨 친구분이시죠? 그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여기 이 누님은 자주 뵙던 분이고 이쪽 누님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네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재미있게 놀면 됩니다. 차에 타시면 웬만하면 서로 떨어져 앉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버스에 올라타 보니 이미 20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남녀가 섞여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묘한 설렘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날이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채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생각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모두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 그런지 시선 하나하나가 내게 꽂히는 것만 같았죠. 다행히 버스 안의 남자들도 대부분 50대 중후반, 나와 비슷한 연령대라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 MT에 온 것처럼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옆자리에 앉게 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소지품 뽑기로 정해진 내 짝이었죠.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앉으세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죠. 그 남자는 대략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약간 능글맞은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반가워요. 그가 인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가 아주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싫은 느낌도 아니었다. 그냥 적당히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버스는 출발 준비를 마쳤고 8시가 되자 문이 닫히며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미스터 정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활기차게 인사했다. 혹시 옆자리에 아직 짝이 안 맞으신 분 있으신가요? 혼자 계신 분은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의 재치 있는 말투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다들 쌍쌍이 앉으신 거 맞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국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사회자는 좌석마다 커튼을 치도록 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췄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했다. 한 승객이 기사님께 물었다. 기사님,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죠?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사님이 대답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여러분, 2시간 동안 옆에 계신 분과는 꼭 친해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름은 물론 취미까지 다 알게 될 겁니다. 출발 후 약 3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 신나는 뽕짝 음악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어깨가 들썩였다. 잠시 후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사회자가 다시 일어섰다. 자, 남편, 아내, 자식 생각은 잠시 던져버리시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저한테만 집중해주세요. 그의 유쾌한 농담과 입담 덕분에 버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간단한 간식이 배달되었고 소주 한 병도 따라 나왔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술 기운이 더해지니 분위기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나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옆자리 남자와 소주 한두 잔 나누다 보니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오가고 웃음도 터지며 점점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새 처음에 낯설고 어색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조금은 익숙해진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더니 여기저기서 일어나 춤을 추는 사람들도 하나둘 생겨났다.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긴 이들이 어색함을 잊고 흥에 겨워 움직이는 모습에 버스 안은 금세 파티장으로 변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외쳤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오늘 하루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새로운 음악이 흘러나왔고 버스 안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커튼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남자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금 5만 원이에요. 사회자가 능청스럽게 농담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러자 몇몇 남자들이 머쓱해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면서도 다들 사회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다음 순서는 여자들의 차례였다. 사회자는 여자들에게도 유쾌한 지시를 내리며 모두를 몰입하게 만들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희 프로그램을 믿고 따라주시면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그의 말투와 재치 덕에 참가자들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안내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약된 식당으로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남은 시간도 마음껏 즐겨보세요. 식당에 도착하니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이미 정도 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탓인지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식사를 즐기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가이드의 말대로 이 식사 시간은 여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지나자 이제부터는 자유시간이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예약된 클럽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음껏 즐기시다가 오후 4시까지 여기 차량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각자 후회 없이 재미있게 보내세요. 가이드의 묘한 여운이 남는 말에 참가자들은 각자 흩어져 자유시간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금 망설이고 주저했지만 이왕 온 거 즐겨보자고 마음먹으니 한결 편해졌다. 이름도 사는 곳도 연락처도 묻지 않는 말 그대로 묻지마 여행의 자유로움이 점점 마음에 스며들었다. 두어 시간 동안 마음껏 놀고 4시가 되어 버스로 돌아오니 하나둘씩 일행들도 모여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엔 모두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함에 서로를 힐끗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10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가까워져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했고 그야말로 재래시장의 좌판 같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되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물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대답이 조금 부족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지 않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니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버스에 올랐다. 배도 부르고 적당히 피곤해진 몸은 금세 꿀잠에 빠져들었다. 출발지였던 홈플러스 앞에 도착하니 밤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그렇게 묻지마 관광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특별한 여행의 설렘과 재미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죠. 다음 여행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묻지마 관광에 빠져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다시 한번 여행의 여운을 느끼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달 전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좋아서 초등학생 때부터 농구선수로 활동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진학해서 운동생활을 이어갔죠.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 키 크고 잘생긴 얼굴 덕에 여자들에게 꽤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부상을 당하면서 의사 선생님께 더 이상 선수 생활은 힘들 거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때부터 제 삶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 년 동안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했죠. 그러다 이러면 정말 인생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처음 몇 년은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어렵게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후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배달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의외로 제게 잘 맞더라고요. 장사할 때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직원들 월급 주고 각종 비용 빼면 정작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배달 일을 하면서는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하던 아내도 몇 달간 꾸준히 돈을 집에 가져다 주니까 더 이상 말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음식 장사를 할 때 종종 제가 직접 배달을 했었어요. 돈을 아끼려는 것도 있었지만 오토바이 타는 걸 워낙 좋아해서 배달 나가는 게 오히려 즐거웠어요. 지금도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헬멧은 물론이고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까지 풀 장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운전 자체도 힘들지만 그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음식이 늦었다고 항의하거나 배달 후에 개인 심부름까지 시키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살다 보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몇 달 전 어느 금요일 밤 10시쯤이었어요. 한창 피크타임이라 정신없이 배달을 다니던 중이었죠. 잠깐 숨 돌릴 겸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사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배달 콜이 뜨더라고요. 근처 번화가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 시간대는 많은 배달 기사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어서 저도 받을까 말까 고민했죠. 그런데 아무도 콜을 잡지 않아서 결국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 배달만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야식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퇴근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오토바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퇴근 전 마지막 배달은 참 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숙박업소 배달은 보통 남자들이 대충 걸친 가운이나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민망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정말 별 볼 일 없는 차림으로 나와 덜렁거리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 처음 배달 다닐 때야 깜짝깜짝 놀랐지만 이젠 이런 일에도 익숙해져서 더럽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음식을 배달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서 결국 영수증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여자가 미안하다며 벨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에 빨리 일을 끝내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잠시 뒤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문 손잡이를 확 당겨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 안쪽에서 여자가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지 함께 딸려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샤워를 막 끝낸 것처럼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샤워 가운 하나만 걸치고 있더라고요. 문이 열리면서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샴푸 향이 제 코를 간지럽혔는데 순간적으로 그 짜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하얀 피부와 볼륨감 있는 몸매, 그리고 밝은 브라운 컬러로 염색된 머리카락이 화사해 보였죠. 가운 밖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가슴골도 시선을 잡아끌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름다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보통 호텔은 남녀가 함께 오는 곳인데 현관 신발장에는 여자의 구두만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에 혼자 온 건가 싶었습니다. 음식을 건네고 결제를 위해 카드기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꺼내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묶여있던 가운이 느슨해졌는지 가슴골이 더 훤히 드러났어요.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계산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눈이 다시 그녀를 향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슬쩍 열린 가운 사이로 그녀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걸 보고 말았어요. 문제는 제가 그녀를 힐끔 본 그 짧은 순간에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살짝 웃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열린 가운 사이를 슬쩍 봤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머쓱해지더라고요. 결제를 마치고 카드를 돌려주며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제 손에서 카드를 받으면서 낮게 속삭였어요. 먹어볼래요? 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도 저는 그냥 얼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 본 거 아는데 왜 모르는 척하냐라고 하면서 이 오빠 진짜 귀엽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빠 진짜 잘생겼네. 키도 크고 지금 시간 괜찮으면 나랑 잠깐 같이 있을래요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배달 음식이 생각보다 양이 많다며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끝내주는 몸매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자신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라고 소개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만 방송을 진행했는데 색다른 분위기에서 촬영하고 싶어 이 호텔에 오게 되었다고 했죠. 방송 촬영을 끝내고 허기가 저 음식을 주문했고 마침 샤워 중에 내가 배달을 오게 된 거라며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유쾌한 성격과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고 대화를 이어가는 내내 그녀의 매력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 중에 저는 그녀의 크고 아름다운 승가에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알아차린 것 같았지만 그저 묘한 미소만을 띄울 뿐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녀의 발이 다리 사이로 오면서 저희 소중이를 부드럽게 만져주는 겁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기분이라 그런지 설레면서 짜릿하더라고요. 소중이는 이미 한없이 커져 있었죠. 그녀는 야릇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윙크를 했고 그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가 잠시 끊긴 정적 속에서도 우리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내 손을 잡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갔고 저도 그 분위기에 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가왔고 격렬하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며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녀 위에 올라타 한참을 뜨겁게 사랑해줬고 그녀는 오 선생이 올 듯 말 듯한 표정으로 연신 소리를 내며 오빠 더를 외치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해주니 잠시 후 몸을 떨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지금이 제일 좋았다면서 오빠는 힘이 정말 좋고 진짜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로서 인정을 받으니 정말 뛸 듯이 행복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너무 귀여워 꽉 안아주었습니다.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줬으니 이번에는 내 차례라며 자기가 오빠에게 보답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서 있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은 그녀는 소중이를 아주 많이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진짜 감탄과 찬사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뜨겁게 폭발했죠. 힘이 풀린 저는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생을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그녀의 방송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를 볼 때면 그날 밤이 특별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녀의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와 시간들 모두가 따뜻하게 마음을 울립니다. 그날 밤은 내게 단순히 특별한 경험 이상의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모습이 화면에 비칠 때면 그 뜨거웠던 밤의 여운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은은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그 하루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요즘 그녀가 자꾸만 생각나서 한번 만나보자고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가 어찌나 심한지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나이도 점점 들면서 이런 더위에 지치지 않으려면 몸보신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마침 복날도 다가오고 해서 동네에서 형님처럼 지내는 분과 함께 삼계탕을 먹으러 가기로 했죠. 우리가 간 삼계탕 집은 복날답게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어요. 이 집이 워낙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라 그런지 대기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형님과 줄을 서긴 했지만 뜨거운 날씨 속에서 1시간 가까이 서 있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기도 하고 땀이 줄줄 흘러서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형님께 형님, 그냥 다른 데 가서 먹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여기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삼계탕 집인데 다른 데 갈 필요 있나?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럼 오늘은 삼계탕 말고 보신탕이나 먹으러 가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시 오면 되잖아요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단호하게 나는 게를 좋아해서 보신탕은 절대 못 먹는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라도 보신탕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형님은 여기서 드시고 저는 다른 데 다녀올게요 라고 했어요. 형님은 그러라고 하시면서 이왕 줄 선 김에 가족들 불러서 같이 먹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님과 헤어지고 저는 보신탕집으로 갔어요. 의외로 손님이 많지 않아 바로 들어갈 수 있었죠. 요즘 보신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아주머니는 빈 테이블에 앉더니 보신탕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엔 일행이 있나 싶었는데 혼자 온 것 같았어요.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은 대부분 남자였고 아주머니는 명품 옷을 입고 있어 눈길이 갔죠. 이곳은 경기도 외곽의 시골 마을이라 그런 차림의 여성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음식을 먹으면서 은근히 그 아주머니를 관찰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한 숟갈 한 숟갈 정성스럽게 먹는 모습이 마치 오랜만에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뒤따라 나오더군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차 키를 누르자 외제차가 있는 쪽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의 핸드백을 낚아채더니 냅다 도망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도둑이라고 소리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달아나는 도둑의 앞에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일어서려고 버둥거리자 재빨리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죠. 도둑은 자꾸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더 거세게 반항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머니에게 어서 경찰을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해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데려간 뒤 아주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를 보니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지만 고급 승용차에 고급스러운 가방까지 들고 다니니 이런 외진 곳에서는 도둑들의 표적이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모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또 큰일 나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놀란 듯 그렇군요. 전 몰랐어요. 어쨌든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제 일이 끝났으니 그만 가보시죠 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극구 살해를 하고 싶다며 갑자기 핸드백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미는 겁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됐습니다. 그렇게 살해하고 싶으시면 커피나 한 잔 하시죠 라고 제안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도 커피 한 잔 마셔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 근처에 스타벅스는 없겠죠?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웃으며 스타벅스는 없지만 맛은 끝내주는 별다방이 있으니 거기로 갑시다라고 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차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제 차 타세요 라고 하셨고 저는 외제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5분쯤 지나 동네 별다방에 도착해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이런 데서 커피 마시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아니 아까 그 허름한 보신탕집에서는 잘 드시더니 왜 다방은 처음이에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보셨냐라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당연히 봤죠. 저 바로 옆자리에서 먹었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저는 보신탕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몰랐어요. 부끄럽네요. 제발 어디 가서 제가 보신탕 먹은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상황이 우습고도 귀여워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커피가 나오자 아주머니는 한 모금을 마시더니 원두 맛이 별로네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다방 마담이 듣고는 원두. 우린 예전부터 맥심 쓴다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놀란 얼굴로 맥심. 그거 슈퍼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셔서 다방 마담이 인상을 쓰며 아주머니를 쳐다봤죠. 저는 웃으며 아주머니께 커피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 드셔보세요. 쌍화차 같은 거 어떠세요? 딱 어울릴 것 같은데요 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좋아요. 그럼 쌍화차 한 잔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달걀 노른자가 동동 띄워진 쌍화차가 아주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잘 어울려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아줌마는 쌍화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세상에 이런 맛도 있네요. 정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라며 감탄하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다방도 처음이고 쌍화차도 처음인가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아줌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20살에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결혼 후 줄곧 연희동에서만 살았어요. 다른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럼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니 아줌마는 아마 회사에 있을 거예요. 사실 오늘 원래 남편과 보신탕 먹으러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오게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보신탕은 어떻게 좋아하게 되셨어요? 라고 다시 물었죠. 아줌마는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처음 보신탕을 먹어봤는데 그때는 정말 인상을 쓰며 겨우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맛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맛이 좋아서 찾게 됐어요. 중독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돈 많은 사모님이나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나 입맛만큼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줌마는 갑자기 이 동네 주민이냐고 물었고 저는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이 동네 참 아담하고 예쁘네요. 그런데 이런 동네에 도둑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저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저런 도둑은 처음 봤어요. 근데 아줌마가 너무 있어 보이니까 도둑이 달려든 거겠죠. 라고 했더니 아줌마는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쌍화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줌마가 다방 종업원에게 여기 신청곡 되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담이 약간 당황한 얼굴로 신청곡이요? 라고 되묻자 아줌마는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틀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마담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답하니 아줌마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그녀가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신청곡 하나에서도 세련되고 배운 티가 확 나더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까 보신탕 먹던 모습을 떠올리며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요. 다방을 나서며 인사를 하려고 하니 아줌마가 제게 이거 가지고 사례가 되겠어요? 언제든 연락해요라며 전화번호를 건넸어요. 일주일 뒤 제가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봤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지금 어디세요? 라고 묻더군요. 동네에 있다고 답하니 저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줄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신탕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묻자 저번에 그 집 앞에서 도둑을 만나서 그런지 혼자 가기 무서워요. 같이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와 다시 만나 보신탕 집으로 향했고 둘이 함께 맛있게 보신탕을 먹었답니다. 아줌마는 역시나 보신탕을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내숭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고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그렇게 보신탕을 다 먹고 난 뒤 아줌마가 자기 차를 타고 잠깐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줌마가 문득 제가 도둑을 제압했던 일을 떠올리며 무술 같은 걸 배운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배운 건 없고 다만 특전사 출신이라고 말했더니 아줌마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이냐고 물으며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나이도 먹어 60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고개를 저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 사장님 같은 스타일의 60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타고 가던 중 아줌마가 한적한 곳에 차를 멈추시더니 저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묘한 긴장감이 감돌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아내가 나타난 겁니다. 아내는 차를 발견하고는 차 안에 있는 저를 보자마자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곧 차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얼른 차에서 내려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왜 여기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지, 대체 무슨 상황인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기지를 발휘해 아줌마가 땅을 보러 오신 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형님이 바빠서 대신 땅을 보여주기로 했다며 급히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와 아줌마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땅만 보여주고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아줌마도 꽤 놀란 듯 늦었다며 가봐야겠다고 하고는 급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쉽게 헤어졌고 그 뒤로 아줌마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더는 연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 이맘때가 되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보신탕을 맛있게 먹었던 모습,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갑자기 벌어진 예상치 못한 상황들까지 묘하게 기억에 남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녀에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이 되네요.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만나서 한 번쯤은 일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제 삶에서 꽤나 큰 일탈을 해봤어요. 사실 주변에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며 시댁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이 사람은 말주변이 좋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그런지 항상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성격 덕분인지 사업에서도 금방 성공을 거두더니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정말 잘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큰돈을 손에 쥐게 된 뒤로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서 가정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늘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고 자꾸만 일을 핑계 삼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 골프 치고 술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제가 가끔 가정에 조금이라도 신경 써줄 수 없겠냐고 하면 사업하려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저를 나무라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아이들도 아빠를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만 여겨지게 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오니 좋기는 한데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면 가끔 차라리 월급쟁이로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모임을 가진다고 하니 지겨울 지경이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제 아는 지인들과 만나 저녁을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제법 커서 집에 혼자 남겨두어도 괜찮고 술도 좀 마시기로 마음먹고 친정 엄마 집에 아이들을 맡긴 채로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 떨고 술도 마시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붙어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늘 무슨 모임이 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죠. 그러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민수 엄마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다 주잖아.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는 말을요. 근데 돈 잘 벌어오면 뭐해요? 집에 관심은 전혀 없는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또 다른 친구가 슬쩍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더군요. 민수 엄마,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라고요. 사실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한눈을 팔기 쉽다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지 오래고 이제는 그저 돈이나 꾸준히 벌어다 주면 상관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친구들이 한마디씩 덧붙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남자들만 바람 피는 게 아니야. 여자들도 많이 바람을 피워. 다들 산악회니 배드민턴 동호회니 하면서 남자 만나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의외로 불륜의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가 들어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고 하자 한 친구가 그런 모임들이 오히려 그런 만남의 장소야. 내가 아는 언니도 산악회에서 남자 만나 재미 좀 보고 살더라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민수 엄마에게도 자기도 산악회나 다른 모임 좀 나가봐. 건강도 챙기고 마음 맞는 남자도 만나고 우리 중에 남자친구 없는 사람 민수 엄마 하나뿐일걸? 이라며 권유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친구들이 던진 그 말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한번 산악회에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에 대한 작은 복수심도 있었죠. 나도 아직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구가 알려준 산악회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카페를 살펴보니 산악회 일정이 공지되어 있어서 이번 일정에 참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산악회는 규모가 컸고 버스를 대절해서 산으로 가더라고요. 첫 모임이라 긴장도 됐지만 버스에 타보니 이미 알고 지내는 듯 인사하며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부러웠죠. 그러다 한 남자가 저를 보고는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이신가 봐요.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다 보면 지쳤던 일이나 고민거리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같이 정상까지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 남자는 친절하게 챙겨줬고 버스에서도 제 옆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버스가 산에 도착하고 모두 내려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월하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중반쯤 되니 서서히 체력이 소진되면서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좀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저는 천천히 따라갈게요. 같이 가야 재미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그 남자는 저를 배려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산을 올랐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저쪽 길로 가는 분들은 어디 가는 건가요? 저기는 정상까지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우거져서 일반적으로는 안 다니는 곳이죠. 근데 왜 굳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짝을 맞춰서 남녀끼리 관계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기에 산 오르러 오는 사람보다 그런 목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들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그대로 정상으로 향했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 먹었는데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먹으니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조금 지나자 옆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여전히 보이지 않길래 궁금해졌죠. 아직 안 온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내려갔을 거예요. 그냥 떡만 치고 바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산에서 내려와 버스를 탔을 때 이미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후 가까운 식당으로 이동해서 막걸리에 전을 먹었는데 산 정상에서 먹은 도시락만큼이나 맛있더라고요. 막걸리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도 금방 가까워졌어요. 다음 산행 일정에 대해 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먼 곳이라 숙박이 필요할 거라 하더군요. 카페에도 공지가 올라오겠지만 인원 파악을 위해 미리 참여 의사를 댓글로 남기라고 했어요. 이현 씨, 다음번에도 같이 가실 거죠? 그 남자가 같이 가자고 하니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네, 가야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렇게 혼자서 외박하며 놀러 가본 적이 없었기에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남편은 어차피 집에 없는 날이 많으니 말해봤자 의미도 없을 테고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에 가기로 한 날이 밝았고 저는 약속대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신나는 분위기로 가득 찼고 다들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들어 정말 오랜만에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점점 동화되어 갔죠. 그리하여 우리는 산에 도착해 각자의 무리로 흩어져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미연 씨, 오늘은 이쪽 길로 가볼까요? 지훈 씨가 조금 색다른 길을 제안했어요. 저는 이미 이런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응했죠. 그렇게 우리의 일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안내한 길은 숲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길이었어요. 솔직히 약간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는 두근거림이 더 컸기에 지훈 씨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주위가 완전히 한적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지훈 씨가 제가 메고 있던 배낭을 조심스레 내려놓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다가와 제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남자와 키스를 나눠본 게 얼마만인가 싶어 심장이 마구 뛰었죠.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원해진 상태였던 터라 이런 감정이 너무 오랜만이라 몸이 떨릴 정도로 설렜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자연과 한 몸이 되어 마주한 이 경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스릴이었어요. 지훈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꿈만 같고 황홀했죠. 그렇게 우리는 산 정상에 오르는 대신 산속에서 격렬하게 뜨거운 관계를 나누고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짜릿한 여운이 계속 남았어요. 숙소에 도착해 씻고 저녁 식사 자리에 나왔는데 여기서도 완전한 술 파티가 시작됐어요. 다들 흥에 겨워 노래를 틀고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에 저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됐죠. 오랜만에 이런 자유와 재미를 만끽하는 순간이 정말 행복했고 언제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지 가물가물할 정도였어요. 지훈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순간 저희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고 시끄럽던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 뒤편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다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술꾼들이 많네요. 저도 같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없이 웃고 놀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연 씨가 즐거워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가 살짝 장난스러운 미소로 제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라며 가까이 다가왔고 다시 한번 제게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지훈 씨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혹시나 누가 올까 하는 마음에 더 스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황홀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지훈 씨가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해서인지 체력이 좋았고 무엇보다도 완급 조절이 끝내줬어요. 진짜 몸이 사르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들 술에 취해 여기저기 엉켜 뻗어 있더라고요. 저는 대충 어지러진 걸 정리하고 지훈 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가 팔을 내어주며 베개 삼아 잠들었는데 그 팔베개조차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행복이었어요.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마침 집에 있었어요. 놀러 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아주 재미있었나 보지. 남편은 반가움보다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러게. 정말 재미있던데? 나도 이제 바깥 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그래 마음껏 해봐라. 남편은 콧방귀를 뀌더니 밥이나 차리라는 투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당신이 벌어오는 돈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내 인생 즐기며 살아볼게.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든 남자를 만나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역시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지훈 씨와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저도 모르게 자기 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되고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겁습니다. 한편 남편은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듯 매일같이 외박을 하고 바깥으로만 돌고 있어요.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져요. 차라리 예전처럼 월급쟁이 남편으로 일했더라면 우리 가족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돈을 많이 벌고부터는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물론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그와 닮아버렸지만 가끔은 예전에 단란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해요. 이렇게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자신감과 열정을 간직한 예쁜 3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고 싶네요. 스스로 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아직도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때문이에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자연스레 젊은 남자들에게 시선이 가곤 하죠. 가끔은 그들과의 설레는 상상을 하면서 은근히 기분 좋은 웃음을 짓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상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은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에요.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떨리긴 해요. 결혼 후 저는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출산 후에는 제 몸이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변해버렸죠.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으며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질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나름대로 남자들에게 대시도 받는 편이어서 스스로를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여겼는데 출산 후에 제 모습은 그런 자신감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어요. 자신감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도 바닥을 쳤죠. 결혼 자체를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요즘 또래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됐어요. 결혼과 출산은 분명 축복이지만 여자로서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아이와 가정을 돌보느라 바쁘다 보니 제 자신을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몸무게가 늘고 외모가 변하니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어도 저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았고 제가 먼저 다가가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게다가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의 아이가 저를 보며 돼지 같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다니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남편이 멀어지는 건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아이들 눈에까지 제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은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과거의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운동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그동안 해봤자 가볍게 걷거나 조깅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살을 빼기 위해 뭔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 자신을 바꾸겠다는 다짐은 확고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자주 모이는 여자들 모임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모임의 한 친구가 동네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너무 잘생겨서 매일 운동을 나가다 보니 어느새 10kg이나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흥미가 생겼죠. PT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몰랐지만 친구의 설명을 듣고는 바로 이해했어요. 운동 과외처럼 1대1로 트레이너가 맞춤형 지도를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시대답게 젊은 사람들이 PT를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트레이너들이 모두 운동으로 다져진 몸과 잘생긴 외모를 자랑한다니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았어요. 물론 잘생긴 트레이너를 만난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혼자서 운동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의욕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동네 헬스장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죠. 설레는 마음으로 헬스장 문을 열며 저는 저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에 처음 들어가 상담을 받을 때 저는 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트레이너를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상담을 해준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의 평범한 외모와 분위기는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림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실망스러운 마음의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라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헬스장에 오기 전날 저는 젊고 잘생긴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상상을 하며 혼자만의 설렘에 빠졌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상상 속에서의 그와의 뜨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다가 스스로 그곳을 위로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막상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그 상상마저 민망하게 느껴지고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이 끝날 무렵 그 중년 상담사는 다행히도 다른 트레이너를 소개해주겠다며 PT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상상했던 모습에 가까운 젊고 매력적인 트레이너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멋지고 탄탄한 근육에 상냥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고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내 그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를 쳐다보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다시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PT를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매일 그를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물론 PT 비용이 예상보다 꽤 비싸서 잠시 망설였지만 다행히 남편이 아무런 의심 없이 비용을 전액 지원해줬습니다. 덕분에 큰 고민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나 PT 첫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운동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다 보니 하나하나가 힘들었고 출산 이후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트레이너가 시키는 동작조차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는 끊임없이 저를 격려하며 동작을 시켰지만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지쳐만 가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실망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트레이너는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조금씩 하면 돼요. 그의 따뜻한 위로는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작은 접촉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움찔한 제 반응을 본 그는 살짝 민망해하며 웃었는데 그 미소가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죠. 그 후 수업 시간이 이어질수록 그의 행동은 조금씩 더 친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를 교정한다며 제 팔 안쪽을 만지거나
지방량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슴 위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가 단순히 운동 지도를 위한 행동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손길에 묘한 설렘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접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얼굴과 낮에 느꼈던 손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해도 그의 모습과 목소리가 떠오르며 온몸이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옆에 있는 남편을 이용해 끓어오르는 욕구를 풀곤 했어요. 트레이너의 손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릴 때 제 손을 꼭 잡아주거나 자세를 교정한다며 뒤에서 저를 감싸 안는 동작 속에서 그의 손이 허리 위로 스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운동을 돕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차 그 터치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설렘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운동 자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트레이너는 계속해서 더 무거운 무게를 시도하게 하며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도 조금만 더 해보자며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그 강도에 저는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들킬 때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강도에 적응했고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악착같이 버텨내며 수업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에 익숙해질수록 트레이너는 제 자세를 더 세밀히 교정해 주었고 그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제 허리나 골반 쪽으로 이어지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몸이 비틀리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단순히 운동을 돕기 위한 행위로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운동기구를 놓는 척하며 그의 손을 살짝 스쳤더니 그는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칠 뒤 수업이 끝날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동시에 설레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침 남편은 출장 중이었기에 저는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는 오늘은 한 잔 정도 괜찮겠죠? 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젖이 움직이는 모습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를 빠져들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순정 만화 속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술 기운이 올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갈래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남편과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정신을 차리며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트레이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수업 중에는 더 이상 제 몸에 손을 대지 않았고 그의 거리 두기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날들이 이어졌고 저는 그를 떠올리며 밤마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듯 메시지를 보냈고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 태도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으로 갔고 몸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저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하고 싶었다고 속삭이며 저를 흥분시켰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밤새 몇 번이나 하나가 되었어요. 그는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체력이 넘쳐나더라고요. 지친 모습 하나 없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오선생을 몇 번이나 느꼈던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네요. 그날 밤 그의 요구를 다 맞춰주어서 그랬는지 다음 날엔 온몸에 근육통이 왔고 걷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와 함께했던 뜨거운 시간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헬스장에서 하는 수업 대신에 그의 집에서 서로의 몸을 만족시켜주면서 그가 가르쳐주는 아주 뜨겁고도 특별한 PT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하는 이 특별한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남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의 소중이 맛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에게 깊게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쯤
결제해 둔 PT 수업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남자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수업 연장 등록을 거부했고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연락조차 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이렇게 깊이 끌어들여 놓고는 갑자기 차갑게 돌아선 그의 태도에 분노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함만 가득한 채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그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또래로 보이는 다른 여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가 생겨 저를 떠난 것이었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와 함께 있던 여자가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나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충동적으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자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아까 모텔에서 함께 나왔던 여자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그 남자가 최근까지 당신과 만난 건 알지만 지금은 나와 만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죠.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굳이 누구를 선택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셋이 서로 만족하며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의 태연한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논리를 듣고 보니 이상하게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 역시 결혼한 유부녀였고 저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두고 그와 만나는 관계였던 겁니다. 그의 말은 솔직히 말이 됐어요. 그는 평범한 미혼 남성이었고 저와 그 여자는 모두 유부녀였죠. 어떻게 보면 유부녀로서 미혼 남자를 독점하려는 욕심이 더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곧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둘이서 뜨겁게 즐기던 시간은 셋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다며 농담처럼 웃었고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 세 명이 하는 관계에 익숙해져 갔고 이제는 오히려 셋이 함께하는 것이 더 짜릿하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매일같이 홍콩에 갈 정도로 만족시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라도 이 남자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매일 그의 집으로 가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기도 해요. 이게 분명히 틀린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는 운동을 해서 살도 많이 뺐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나갔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충분히 너 같은 남자를 가질 만한 여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남편에게는 비밀을 유지해야겠지만 이 남자를 놓칠 수 없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살. 아직 정규직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묘한 감정이 밀려오네요. 저는 군 입대 시기를 잘 맞춘 덕분에 복학도 빠르게 했고 또래 친구들이나 동기들보다 조금 일찍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바로 취업을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청춘을 즐기자는 생각이 강했죠. 졸업이 뭐라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유를 부리면서 취업을 위한 공부보다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죠.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저는 앞서 있다고 자만했지만 결국 꾸준히 가야 할 길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걸 후회했을 땐 이미 늦었고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결국 별다른 준비 없이 다시 본가로 내려가야 했어요. 저희 집은 물리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친척들 사이에서는 큰 집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제사도 늘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친척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 다른 집보다 북적거리고 정이 많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간섭도 많았죠. 그의 설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세뱃돈을 받으러 본가에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한 명 섞여 있더라고요. 사촌형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를 가족들에게 인사시키려고 데려온 거였어요. 처음 형수님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으로 와하고 감탄이 나오더군요. TV 예능에서도 자주 보이는 유명 연예인과 똑 닮은 미모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사촌형은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어머니도 늘 저한테 형 하는 거 반만 따라 해봐라 하고 잔소리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사촌형도 자신과 비슷한 지적이고 다소 고리타분한 스타일의 여성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보기 좋게 깨버리는 형수님의 존재.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예쁜 분을 데려온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형수님도 처음 뵙는 자리라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사 지내는 집이라는 걸 미처 듣지 못하셨는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제사상 앞에 앉아 절을 할 때마다 제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집중하려고 해도 눈길이 절로 가더라고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개의 교자상을 붙여 다 같이 둘러앉았는데 저는 일부러 형수님 옆에 앉았죠. 그런데 형수님은 무척 불편해 보이셨어요. 낯선 자리라 그런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장난을 치고 싶어졌죠. 그런데 사촌형은 자기 예비 신부가 불편해하고 있는데도 눈치 없이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다 못해 저는 방에 가서 담요 하나를 가져다 드렸어요. 형수님이 저를 올려다보며 눈웃음을 지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그 미소가 정말 치명적이더군요. 저 정도면 우리 사촌형이 아니라 재벌가 후계자라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까지 마친 후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고 나머지 친척들은 각자 방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도 방에 들어가 쉬고 싶었는데 취업 안 한다고 친척들 대화 속 주제로 올라가는 바람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거실 한쪽에서 애매하게 서성이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친척 형한테 제 방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형이 전날 늦게까지 일하고 몇 시간도 못 자고 차 끌고 내려오느라 피곤하다면서 제 방에서 눈 좀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피곤하다는 사람한테 굳이 못 자게 할 수도 없으니까 내어주긴 했지만 덕분에 갈 곳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계속 거실에서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하면서 심지어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리 눈치껏 방으로 숨어버렸어야 했는데 괜히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대화의 중심이 돼 버린 거죠. 요즘은 뭐가 유망 직종이네. 어디는 연봉이 높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취업 안 한 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두 마디면 그냥 넘겼을 텐데 계속 비교까지 당하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상치 못한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제 친누나였죠. 누나는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나가려다가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서 누나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명절날에 어딜 쏘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 돌면 시집 못 간다는 잔소리까지 쏟아지더군요. 덕분에 저는 눈치껏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방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는데 굳이 자고 있는 친척형을 깨우기보다는 마침 붙잡혀버린 누나 방에서 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 있는 어른들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 누나 방으로 향했죠. 최대한 살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는데 그 순간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방 안에는 예비 형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형수님은 마침 누나가 빌려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던 중이었어요. 어른들이 거실에 계시니 괜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는지 저를 보고도 놀라긴 했지만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시 친척들한테 붙잡힐 것 같고 그러다 괜히 친척 어른들 앞에서 형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결국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사과를 했고 급하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이미 뇌리에 각인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눈을 감으니까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들려오는 스르륵거리는 옷 스치는 소리가 더더욱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형수님이 이제 괜찮아요 하고 말하셔서 다시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형수님은 누나가 빌려준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같은 옷인데도
형수님이 입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하얀색 티셔츠가 얇아서 약간 비치는 게 오히려 잡지 화보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형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들려왔던 친누나의 목소리가 뚝 끊기더니 곧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누나도 어떻게든 친척들 소나기에서 탈출해서 원래 목적대로 집 밖으로 나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다시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분명 다시 친척들에게 붙잡혀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죠. 물론 형수님하고 단둘이 좁은 누나 방에 있는 것도 그 나름대로 꽤나 난감한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오히려 저한테 괜찮다고, 어차피 방 안에 있으면 친척들 잔소리 다 들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친척형은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왜 형수님은 누나 방에 계신 걸까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형수님이 조금 머뭇거리더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드리러 온 건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방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어른들 눈도 있고 분위기상 괜히 신경 쓰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럼 혹시 친척형이 나중에 제가 여기 있었던 걸 알게 되면 화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괜찮다고, 친척형이 일어나면 연락을 주기로 했고 그때 나오면 된다고 미리 말을 맞춰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정리된 상황이었죠. 형수님도 가만 보니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걸 보면 분명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침대 대신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형수님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먼저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리니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켜고 영화라도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형수님은 금방 잠이 드셨나 봐요. 새근새근 숨 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예쁜 사람은 잘 때 어떤 모습으로 잘까 하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살짝 고개를 들어 형수님을 쳐다봤죠. 그런데 마치 제 시선을 의식한 것처럼 형수님은 등을 돌린 채 자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을 돌린 모습이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길고 가느다란 목선부터 가녀린 어깨, 부드럽게 흐르는 머리카락까지 오히려 뒷모습이라 더 상상력이 자극되는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부랴부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괜히 이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를 것만 같았죠. 그런데 불편한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수님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고 계신 듯 했어요. 저는 형수님 반대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서 눈치채지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형수님이 몸을 돌려서 저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영화를 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이 영화 저도 좋아하는 건데요 하고요. 순간 조금 놀랐어요. 형수님이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신데 안 주무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형수님이 어쩐지 저를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그냥 서울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자면 돼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어른들도 계시고 그런데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어쩐지 묘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피곤해서 잠이 안 온다기보다는 저 때문에 더 불편하신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은 참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너무 고운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친척형이 부러워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척형을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지만 한 번도 부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 같은 여자와 결혼할 거라는 걸 생각하니 처음으로 이 형이 가진 게 다 좋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형수님이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영화라도 같이 보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마침 누나 방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었고 핸드폰을 거기에 연결하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형수님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주섬주섬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핸드폰과 모니터를 연결해줄 케이블이
제 방에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 있게 영화 보시죠. 해놓고 정작 케이블이 없어서 영화를 틀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머쓱하게 웃으며 형수님께 죄송해요. 케이블이 없어서 같이 못 보겠어요. 하고 말했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이거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딱 제가 필요했던 그 케이블을 꺼내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연결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였어요.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영화를 틀었고 형수님은 침대에 누워서 저는 바닥에 누워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닥에 누워서 책상 위에 있는 화면을 보려니 몸이 금방 배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참고 보려 했는데 오래 누워있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이리저리 돌아눕고 몸을 베개 삼아 괜히 팔도 괴고하면서 자세를 바꿔봤어요. 그런데 그걸 본 형수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괜찮으니까 침대에서 같이 보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옆에 눕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바닥에서 볼게요. 했더니 형수님이 오히려 그럼 제가 바닥에서 볼 테니까 침대에서 보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건 그거대로 도저히 못할 짓이었어요. 형수님이 바닥에서 영화를 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형수님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누나 방이니 당연히 침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눕고 싶었는데도 공간이 협소하니 엄청 가깝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형수님이 한 번씩 자세를 바꾸실 때마다 형수님의 오른팔과 제 왼팔이 살짝살짝 닿았는데 그게 또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님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진하지도 과하지도 않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 향이 괜히 더 이상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달리하려고 이불을 덮고 몸을 가렸는데 이게 오히려 더 민망한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형수님도 참 대범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친척 형의 동생이라고 해도 이 정도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시는 걸 보면 저를 너무 동생처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취직만 안 했지. 나이 30인 남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연인 사이가 아닌 남녀가 같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소리를 작게 해놔서 망정이지. 밖에서 들렸으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형수님이 대범하셔도 그 장면이 나오자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면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오히려 점점 더 과감해지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신경 안 쓰려 해도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냅다 일어나서 영화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형수님께 계속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하고 사과를 했어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형수님도 영화가 꺼지고 나니 긴장이 풀리셨는지 아니에요. 방 뺏어간 오빠가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면서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가지런하고 새하얀 치아가 보였는데 정말 얼굴 하나하나 어느 곳 하나 빠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어쩌면 형으로부터 형수님을 빼앗고 싶다는 좀 위험한 욕심까지 들었어요. 물론 감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만큼 형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한테서 형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일어났으니까 형수님도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였죠. 다행스럽게도 친척 형이 방 안으로 직접 데리러 오진 않아서 단둘이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들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수님이 나가기 전에 누나한테 빌려 입었던 옷에서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꼭 감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였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코앞에서 들려오는 옷 스치는 소리며 옷을 벗는 가벼운 움직임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눈을 뜨고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버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있는 사이 형수님은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가셨어요. 저도 한참 뒤에야 슬쩍 나왔죠. 다행히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그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되어버린 셈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수님과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게 됐죠. 저는 장난스럽게 저 서울로 취직할 생각인데 올라가면 신세 좀 져야겠네요.
하고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형수님도 웃으면서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올라와요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수님도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올라왔는데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척 형과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형이 워낙 공부벌레라서 재미없을 때가 많았다고요. 맨날 둘이서만 놀고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리고 오빠가 좀 너무 못 놀아요. 이것저것 좀 가르쳐 줘야 해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덕분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형수님도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생긴 게 즐거워 보이셨고 저도 오랜만에 진짜 내 편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늦었더라고요. 형수님도 이제 출발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일어나셨는데 저 멀리 보니까 형은 거실에서 삼촌들이랑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형수님도 순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보니까 형수님은 운전을 못 하시는 것 같았고 친척 형도 처음엔 삼촌들이 따라주는 술 한두 잔 받아먹다가 결국 제대로 취해버린 모양이었어요.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분위기였죠. 이러면 형수님은 어쩌나 싶었어요. 대리라도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형수님과 낮에 방에서 단둘이 있던 일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도 둘이서 유난히 잘 맞았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형수님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죠. 하지만 곧 형수님이 형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형수님은 술에 취한 형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천천히 마셔요 하고 조용히 타이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삼촌들이 있는 자리로 합석해서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삼촌들이 보통 짓궂은 게 아닌데도 형수님은 그 농담을 다 받아치면서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었어요. 삼촌들 입담이 워낙 거칠기로 유명한데도 형수님은 전혀 기죽지 않고 센스 있게 받아 넘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형수님처럼 어디 가서든 기죽지 않고 밝게 분위기를 주도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삼촌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어요.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분들인데 오늘은 특히 더 심했죠. 일부러 형수님을 취하게 만들려고 쉴 새 없이 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친척 형은 마신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옆에서 뻗어버려 있었어요. 결국 형수님 혼자 삼촌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보다 못한 저는 형수님을 도와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형수님한테 집중되는 잔을 저도 같이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형수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삼촌들이 웬만한 사람과 술 마시면 절대 먼저 쓰러지는 일이 없는 분들인데 결국 삼촌들이 하나둘씩 거실에 뻗어버릴 때까지 형수님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합류해서 그나마 덜 취한 상태였죠. 결국 술에 취한 삼촌들은 그대로 거실에서 자도록 두고 형과 형수님은 제 방으로 옮겨서 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외박을 하기로 한 누나 방에서 잠들기로 했어요. 술기운이 오르는 몸을 이끌고 누나 방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피곤이 몰려오면서 정신이 점점 흐려졌고 그렇게 스르르 눈을 감았죠. 술기운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렴풋한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무거웠던 의식이 서서히 떠올랐죠. 처음엔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낯익은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낮 동안 형수님이 누웠던 침대라서 그런가 은은하게 스며있던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향이 훨씬 더 진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향이 더욱 짙고 강렬하게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기척을 살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가늘지만 일정한 호흡이 제 귀 가까이서 들려오더군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마주한 광경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죠. 형수님이 바로 옆에 누워 있었어요. 형수님도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미세한 콧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술향이 살짝 섞인 그 특유의 달큰한 향기가 가볍게 스쳐 지나갔죠. 형수님은 아마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방을 착각하고 낮 동안 계셨던 문화방으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몸을 살짝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라 자칫 잘못하면 피부가 닿을 것 같아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누운 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형수님의 숨소리는 일정했지만 그 안에 묘한 취기가 섞여 있었어요. 조용한 공간 속에서 가벼운 숨소리조차 둔탁하게 울리는 듯했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수 냄새가 머릿속까지 마비시키는 기분이었어요.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방 안, 희미한 달빛에 비치는 형수님의 엽선이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이던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형수님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형수님은 제가 친척 형이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반응해 주었죠. 부드러웠던 키스는 점차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의 속옷을 풀어놓으니 하얗고 부드러운 몸매가 드러났고 탄력 있고 봉긋한 가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중이는 꿈틀거리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 세워졌죠. 촉촉이 젖은 그녀의 검은 수풀 사이로 깊이 밀어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짜릿한 기분을 참기 힘들었는지 연신 탄성을 쏟아내며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소중히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고조에 오른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온 몸을 비틀어가며 너무 맛있어요. 더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자극받은 저는 더 힘차고 빠르게 움직였고 마지막을 같이 느끼게 되었죠. 긴장이 풀어진 그녀는 저의 품에 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고 저는 방을 빠져나와 삼촌들이 자고 있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몸을 기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님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친척 형과 함께 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셨죠. 삼촌들은 새벽녘에 다 깨서 이미 다 돌아가고 없었고 어느새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형수님과 형이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딱 하루 같이 있었을 뿐인데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운했어요. 형은 그렇다 쳐도 형수님을 한동안 보지 못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아쉽더라고요. 형수님을 보내고 나서도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누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방도 있었지만 형수님의 향이 남아있는 공간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에게 말이죠. 얼른 취직하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봐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 오면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형수님이 취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 말이 계기가 되었는지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하나였죠. 서울에 올라가서 취업해서 그녀를 만나는 것. 그리고 결국 원하는 대로 서울의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회사도 형수님과 형의 신혼집과 가까웠어요. 그렇게 형이 출장을 가는 날이면 형수님과 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언젠가 들키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들킬 땐 들키더라도 저는 이 관계를 쉽게 끊고 싶지 않아요.